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9월 28일 화요일 JTBC 뉴스 아침엔 시작합니다. 법원이 일제강점기 강제징용 피해자들이 압류한 일본 미쓰비시 중공업의 국내 자산 매각을 명령했습니다. 한국 법원이 일본 전범기업의 자산 매각을 명령한 것은 처음입니다. 미쓰비시 측은 즉시 항고 방침을 밝혔습니다. 한일 관계는 더욱 경색될 가능성이 커졌습니다. 대장동 개발 사업 특혜 의혹을 받고 있는 화천대유의 대주주 김만배 씨가 12시간가량 경찰 조사를 받았습니다. 곽성도 의원 아들이 받은 퇴직금 50억 원에 대해 조사를 받기 전에는 산재 때문이라고 말했던 김만배 씨는 조사 뒤에는 회사가 중재해라고 판단했다고 말했습니다. 경찰은 조만간 화천대유의 관계사인 천화동인의 이사도 불러서 조사할 예정입니다. 북한이 동해상으로 미상의 발사체를 쏘아 올렸다고 조금 전 우리 합동참모본부가 밝혔습니다. 합참은 미상의 발사체가 언제 어디에서 어떻게 발사됐는지 등을 분석하고 있습니다. 올해 들어 북한의 무력 시위는 이번이 6번째입니다. 화요일인 오늘 코로나 신규 확진자 수는 2,000명대로 발표가 될 것으로 보입니다. 비수권 확진자 비중이 30% 가까이 또 오르면서 전국적인 확산에 대한 우려가 커지고 있는 가운데 정부는 다음 달부터 백신 접종 속도를 더 높이고 코로나와 공존하며 일상을 회복하는 위드 코로나 계획도 예정대로 세우기로 했습니다. 미국에서는 코로나19 백신의 추가 접종, 부스터샷이 본격적으로 시작됐습니다. 바이든 대통령이 공개적으로 부스터샷을 맞았습니다. 저조한 백신 접종률을 다시 끌어올리기 위한 시도인데 미국에서 한 차례 이상 백신을 맞은 비율은 65%로 한국에도 추월당했습니다. 독일 총선에서 확실한 승자는 나오지 않으면서 세 개 정당의 연립이 불가피해졌습니다. 중도좌파 3인당은 집권당을 제치고 가장 많은 표를 얻으면서 16년 만에 제1당이 됐지만 지지율 격차가 크지 않았습니다. 후임자가 결정될 때까지 메르켈 총리가 연말까지 직을 유지할 가능성도 커졌습니다. 법원이 일제강점기 강제징용 피해자들이 압류한 일본 미쓰비시 중공업의 국내 자산 매각을 명령했습니다. 대전지법 김용찬 부장판사는 어제 강제징용 피해자 할머니 2명이 미쓰비시 중공업을 상대로 제기한 상표권과 특허권, 특별현금화, 매각 명령 신청을 받아들였습니다. 한국 법원이 일본 전범기업의 자산 매각을 명령한 것은 처음입니다. 일본 제철을 비롯한 다른 전범기업들의 재판에도 영향을 미칠 것으로 보입니다. 네, 3년 전에 대법원이 피해자들에게 위자료를 지급하라는 판결을 내렸지만 미쓰비시 측에서 이행하지 않았고요. 그래서 법원이 이 한국 내 자산을 압류했었는데요. 이 자산을 현금화하라는 결정이 이번에 나온 겁니다. 미쓰비시는 즉시 항고 절차를 밟겠다는 입장입니다. 강버들 기자가 보도합니다. 강제징용 피해자 양금덕, 김성주 할머니가 미쓰비시 중공업을 상대로 낸 손해배상 청구 소송에서 최종 승소한 건 2018년 11월입니다. 오늘이나 내일이나 좋은 소식이 사지하는 마음으로 좋은 소식이나 들을까 하고 기대했지만 지금까지 무소속이고. 하지만 미쓰비시는 법원의 명령을 따르지 않았습니다. 스스로 배상하지 않으니 피해자들은 미쓰비시가 국내에서 가지고 있는 상표권과 특허권을 2019년 압류했고 미쓰비시의 계속된 반발에도 지난 10일 우리 대법원은 압류 조치가 정당하다고 판결했습니다. 어제 대전지법이 매각 명령을 내린 게 바로 이 상표권 등입니다. 양금덕, 김성주 할머니는 손해배상 청구액 1억 2천만 원과 이자, 지연 손해금 등 1인당 2억 1천만 원 가량을 확보할 수 있게 됐습니다. 상표권 2건과 특허권 2건을 경매에 붙이는 등의 방법으로 조만간 매각에 나설 예정입니다. 미쓰비시는 법원의 매각 명령에 매우 유감이라며 즉시 항고 절차를 밟고 일본 정부와 협력해 대응하겠다고 밝혔습니다. 일본은 강제징용 피해자 배상 문제가 1965년 한일 청구권 협정으로 완전히 해결됐다고 주장합니다. 특히 자산 현금화만은 피해야 한다는 입장으로 이번 매각 명령에 대한 강한 반발이 예상됩니다. 일본의 차기 총리 후보들이 더 강경한 대응을 공언할 가능성도 있습니다. 과거사 문제를 놓고 경색된 한일 관계가 더욱 어려워질 수 있다는 전망도 나옵니다. JTBC 강버들입니다. 경기도 성남시 대장동 개발 사업 특혜 의혹의 중심에 있는 화천대유 자산관리의 대주주죠. 전직 언론인 김만배 씨가 어제 12시간가량 경찰 조사를 받고 밤 10시 25분쯤 집으로 돌아갔습니다. 곽상도 의원 아들에게 지급한 퇴직금 50억 원이 산업재해 때문이라고 말했던 김 씨는
산재 신청이 이루어지지 않은 사실이 드러나자 회사가 당시에 중재해로 판단했다고 말을 바꿨습니다. 그러면서 이재명 경기도지사를 2014년 이후 만난 적이 없다고 주장했고 유동규 전 성남도시개발공사 기획본부장과의 개인적인 인연에 대해서는 즉답을 피했습니다. 화천대유의 수상한 자금 흐름을 내사 중인 경찰은 조만간 관계 회사인 천화동인 1호의 이사도 소환해 조사할 예정인데 해당 이사는 이재명 지사의 측근 보좌관 출신인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황예린 기자가 보도합니다. 김만배 씨는 어제 오전 10시쯤 화천대유의 수상한 자금 인출에 대한 참고인 조사를 받기 위해 서울 용산경찰서에 도착했습니다. 곽상도 의원의 아들이 화천대유에서 50억 원의 퇴직금을 받은 사실에 대한 취재진의 질문이 나오자 산업재해를 언급했습니다. 기본이 퇴직금이 한 5억 정도로 책정이 돼 있는데요. 회사가 계속 성과가 있으니까 그 산재를 입었어요, 그분이. 산재를 입어가지고. 하지만 곽 의원의 아들은 근로복지공단으로부터 산재 판정을 받지는 않은 걸로 확인됐습니다. 12시간 동안 조사를 마치고 나온 김 씨의 대답도 달라졌습니다. 산재 신청을 안 했는데 중재해를 입었어요. 저희 회사에서 판단했을 때 그 중재해라고 판단을 했어요. 산재 진단서가 아니라 병원 진단서를 가지고 있습니다. 개인 프라이버시라 함부로 공개할 수는 없는 부분입니다. 이재명 경기지사나 유동규 전 성남도시개발공사 기획본부장과는 개인적인 인연이 없다며 선을 그었습니다. 이재명 지사와 2014년 인터뷰 이후에 혹시 만나신 적이 있으십니까? 아니, 그런 부분은 없고요. 네. 그러면 잠적한 유동규 본부장과는 연락이 조금 닿으시나요? 아니, 저는 뭐 저한테 그런 부분 물어보지 마시고 제가 뭐 그분하고 관련된 분도 아니고 그러니까. 화천대유의 자금 흐름을 내사 중인 경찰은 김 씨에 이어 관계사인 천화동인 1호의 이사도 곧 소환해 조사할 걸로 알려졌습니다. 박수영 국민의힘 의원은 페이스북에 해당 이사가 이재명 지사 경기도에서 부지사를 지낸 이화영 전 국회의원 시절 보좌관을 지낸 사람이라고 주장했습니다. 그러면서 대장동 게이트는 이재명 게이트임이 분명해지고 있다며 특검 도입을 주장했습니다. JTBC 황예린입니다. 앞서 전해드린 것처럼 화천대유 대주주 김만배 씨는 이재명 경기도지사를 2014년 언론 인터뷰 이후 만난 적이 없다고 주장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재명 지사는 화천대유를 국민의힘 것이라고 주장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JTBC가 취재한 성남시 관계자들은 조금 다른 말을 하고 있습니다. 대장동 개발 당시 이 지사의 측근으로 알려진 유동규 전 성남도시개발공사 본부장이 성남시장 비서실과 적극적으로 소통했다는 내용입니다. 시청 2층이라는 표현까지 쓰면서 당시의 상황을 설명했습니다. 박창규 기자가 보도합니다. 화천대유와 관계사는 7% 지분으로 4천억 원 넘는 배당을 받았습니다. 전체 배당액의 68%를 가져갔습니다. 비슷한 시기 똑같은 민관 합동 방식으로 사업을 진행한 경기도 시흥 배고 신도시는 일정 수익이 넘으면 추가 이익을 민관이 나누도록 설계했습니다. 역시 민관 합동 사업인 위례개발은 적은 지분을 가진 공공부문이 민간보다 더 높은 비율로 배당금을 받았습니다. 대장동이 유난히 특혜 논란이 불거지는 이유입니다. 대장동 개발 사정을 잘 아는 내부 관계자는 당시 성남도시개발공사 유동규 본부장이 이런 이익 구조를 밀어붙였다고 주장했습니다. 실무자들이 민간업체가 이익을 다 가져갈 수 있다고 반대했지만 교통위기가 좋아져 보이면 분위기 늘어날 거 아니에요. 기본적으로 그걸 건설해야 된다고 보거든요. 묵살했다는 겁니다. 유 전 본부장은 비판 목소리나 다른 제안을 보고받은 적이 없다며 해당 의혹을 부인한 바 있습니다. 내부 관계자들은 유 전 본부장이 이재명 시장 측근인 정모 실장과 직접 소통하며 사업을 진행했다고 증언했습니다. 유동규 본부장하고 당시 시청 2층이라고 하는 시장실 정치실장이라고 했죠. 당시에 서로 이렇게 커뮤니케이션이 굉장히 잘 된 거죠. 이른바 2층은 성남시 비서실을 지칭하는 은어입니다. 대장동 개발이 다른 사업 진행 과정과는 차이가 있었다고도 했습니다. 공사는 원래 담당 부서를 만나서 거기서 얘기가 되고 뭐 필요한 경우에는 시장이 승인을 받는 거였잖아요. 근데 거꾸로 된 거죠. 2층으로 바로 보내고.
유 전 본부장은 당시 대장동 개발 공공부문을 책임진 인물입니다. 시장 비서실과 적극 소통했다면 이익 배분 구조 등도 공유됐을 가능성이 있는 겁니다. 취재진은 해명을 듣기 위해 유 전 본부장과 정모 실장에게 통화를 시도했지만 닿지 않았습니다. JTBC 박창규입니다. 정치권에서는 어제 하루 종일 곽상도 의원의 아들 말고도 50억 원을 받기로 한 인물이 더 있을 수 있다는 아직까지 확인되지 않은 정보가 떠돌았습니다. 이재명 지사 측은 곽상도 의원을 고발했고 더불어민주당은 국민의힘 게이트라고 주장했습니다. 곽상도 의원은 이 지사 측의 고발이 무고라고 반박했습니다. 최승기 기자입니다. 이재명 지사 측은 검찰의 허위사실 유포 등의 혐의로 곽 의원을 고발했습니다. 고발장엔 곽 의원의 아들이 받은 50억 원을 수사해달라는 내용도 담겼습니다. 민주당은 국민의힘 게이트라며 반격에 나섰습니다. 국민의힘은 이재명 설계 딱지를 붙이려고 온 힘을 다하고 있지만 속속 드러나는 인물 대부분이 국힘 야권 인사들입니다. 실제로 대장동 개발 의혹에는 국민의힘이나 박근혜 정부 관계자 여러 명이 연루됐습니다. 원유철 전 의원은 화천대유 고문으로 이름을 올렸고 의혹의 핵심에 있는 남욱 변호사는 국민의힘 전신인 한나라당 청년부위원장 출신입니다. 남 변호사가 대장동 관련 재판을 받을 당시 검찰총장이었던 김수남 전 총장 역시 소속 법인을 통해 화천대유 고문 업무를 맡았습니다. 국민의힘은 관련 인물이 추가로 나올지 긴장하는 분위기입니다. 실제 정치권에선 이른바 50억 약속클럽의 실체를 놓고 논란이 일고 있습니다. 한 정치권 인사는 JTBC에 곽 의원 아들 말고도 화천대유로부터 50억 원을 직간접적으로 받기로 한 법조계 인사가 더 있다는 제보가 있다고 전했습니다. 곽 의원 측은 50억 약속클럽은 처음 듣는 얘기라며 관련 의혹을 전면 부인했습니다. 대장동 의혹이 당 내부로 번지면서 국민의힘은 내분 조짐까지 나타나고 있습니다. 특히 검찰총장 출신인 윤석열 후보가 집중 공세를 받았습니다. 화천대유 사건이 이래 심하게 된 지가 오래됐는데 총장 계실 때 그 범죄정보과를 통해서 첩보받지 않았습니까? 그래서 후보님이 검사하실 때 말씀이신 것 같은데. JTBC 최승기입니다. 화천대유에서 근무했던 박영수 전 특검에 따른 회사가 대장동에 보유한 아파트를 지난 6월 분양받았습니다. 분양 대금은 6, 7억 원, 지금 호가는 15억 원 안팎입니다. 석 달 만에 수억 원의 시세 차익을 챙긴 겁니다. 역시 특혜 논란이 거셉니다. 이지혜 기자가 보도합니다. 지난 5월부터 입주가 시작된 대장동의 한 아파트입니다. 박영수 전 특검의 딸 박모 씨는 지난 6월 화천대유가 개발해 분양한 이 아파트 84제곱미터형 한 채를 분양받았습니다. 당초 다른 사람이 받았지만 계약이 취소되면서 화천대유가 보유하던 물량이었습니다. 분양 대금은 6 내지 7억 원이었지만 현재 호가는 15억 원 안팎입니다. 석 달 사이 수억 원이 올랐습니다. 특혜 의혹이 일자 박 전 특검 측은 법령에 따른 절차에 따라 법규에 따른 분양 가격으로 정상 분양받았을 뿐이라고 반박했습니다. 또 가격을 내리는 등 특혜는 없었고 기존 보유하던 주택을 처분한 자금으로 대금을 납입했다고 해명했습니다. 수차례 미계약 등으로 자녀 세대가 남았고 추가 입주자 공고 등 공개된 절차였다고 했습니다. 박 씨는 2015년 6월 화천대유에 입사해 최근까지 근무해오다 건강 등 이유로 퇴직 절차를 밟고 있습니다. 박 전 특검은 2015년부터 이듬해 11월 특검 임명 전까지 화천대유 고문을 맡아 연봉으로 2억 원가량을 받았습니다. 이런 가운데 곽상도 국민의힘 의원과 화천대유가 관련된 또 다른 정황도 나왔습니다. 아들이 근무하다 50억 원의 퇴직금을 받았다는 것에 더해 곽 의원이 화천대유 핵심 인물들로부터 쪼개기 후원을 받았다는 겁니다. 곽 의원은 화천대유 이성문 대표, 관계사인 천화동인 4호와 5호를 소유한 남욱 변호사와 정모 회계사 등으로부터 500만 원씩 후원금 총 2,500만 원을 받았습니다. 남 변호사의 아내도 500만 원을 내 2016년 고액 후원자 명단에 포함됐습니다. 전부 곽 의원의 아들이 입사한 2015년 6월 이후입니다. 여러 사람의 명의로 수천만 원을 후원받은 사실이 알려지면서 곽 의원과 관련된 의혹이 더 커질 전망입니다. JTBC 이지혜입니다.
추석 연휴의 여파가 이번 주에 본격적으로 나타날 것이라고 하니까요. 긴장감 속에 이 확진자 추이를 지켜보게 되는데요. 어제 월요일 하루 동안의 확진자 수는 2,000명대가 예상이 되는데 월요일 기준으로 최다 기록이 될 것으로 예상됩니다. 하지만 정부는 일상으로 돌아가는 걸 더 미룰 수 없다는 입장인데요. 다음 달부터 코로나와 공존하는 위드 코로나 계획을 세웁니다. 백신은 맞는 대상도 더 늘어나고 접종 간격은 좁히고 효과를 높이기 위한 추가 접종도 다음 달부터 시작이 됩니다. 유한울 기자가 보도합니다. 추가 접종 부스터샷 대상은 이미 백신을 모두 다 맞고 6개월이 지난 사람들입니다. 기본 접종 후 시간이 경과함에 따라 최근 접종 효과 감소 및 돌파 감염 발생 등으로 추가 접종의 필요성이 높아지고 있습니다. 이 기준에 따라 60세 이상 고령층과 일부 의료기관 종사자 등은 다음 달 5일부터 예약하고 25일부터 백신을 맞습니다. 코로나 치료병원 종사자, 요양병원이나 시설 종사자와 이용자, 병원급 이상 의료기관 종사자 90만 명에 대한 부스터샷도 10월부터 차례대로 진행됩니다. 급성 백혈병이나 장기 이식 환자 같이 면역 형성이 어려운 경우엔 백신을 모두 맞은 뒤 2달이 지나면 추가 접종을 할 수 있습니다. 다음 달 18일부터 예약하고 11월 1일부터 맞을 수 있습니다. 면역 저하자 등 기본 접종으로 충분한 면역 형성이 어려운 경우에는 6개월 이전이라도 추가로 접종이 가능합니다. 이번 추가 접종에는 모두 화이자 백신이 사용됩니다. 정부는 화이자와 모더나 백신 접종 간격도 다시 당겼습니다. 2차 접종 예정일이 10월 11일부터 11월 7일까지인 경우는 5주, 그 이후엔 4주입니다. 백신의 수급 상황 또 접종의 여건에 따라서 접종 일정을 일부 조정한 바가 있습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는 다시 한번 양해 말씀을 부탁을 드리고요. 기존 예약과 같은 요일, 같은 의료기관으로 자동으로 변경됩니다. 오늘부터 문자로 안내할 예정인데 변경된 날짜에 접종이 어려우면 다음 달 1일부터 사전 예약 사이트에서 바꿀 수 있습니다. 10월부터 1차 접종을 받는 사람들은 화이자 3주, 모더나 4주 간격으로 2차 접종일이 예약됩니다. JTBC 유한울입니다. 네, 면역 효과를 위해서 백신을 한 번 더 맞는 이 부스터샷이 미국에서는 본격적으로 시작이 됐는데요. 이 부스터샷을 맞는 장면을 공개한 바이든 대통령이 또 한 번 백신 접종에 나서달라고 독려를 했습니다. 미국 내 접종률이 좀처럼 오르지 않고 있어서입니다. 워싱턴에서 김필규 특파원이 전해왔습니다. 바이든 대통령이 코로나19 백신을 맞기 위해 세 번째로 팔을 걷었습니다. 선진국이 백신을 독점한다는 비판을 의식한 이야기를 이어가는 동안 어느새 주사 바늘이 그의 팔을 지나갑니다. which is the vehicle that does this. So we have plenty of opportunity to make sure we get everyone in the world. 미 보건당국은 접종 후 6개월이 지난 65세 이상 고령자나 기저질환자, 의료 종사자, 교사에게 부스터샷을 맞으라고 권했습니다. 현재까지 미국에선 화이자 백신 접종자만 부스터샷 대상입니다. If you took Moderna or J&J, they're still considering that data. Don't get the shot yet. Not approved yet. 바이든 대통령은 지난해 12월과 올해 1월 두 차례에 걸쳐 화이자 백신을 맞았습니다. Now I know it doesn't look like it, but I am over 65. I wish I way over. And that's why I'm getting my booster shot today. 백신을 장려하기 위해 농담까지 했지만 미국의 백신 접종률은 여전히 답보 상태입니다. 한 차례 이상 백신을 맞은 비율은 65%로 주요 7개국 중 꼴찌고 한국에도 추월당했습니다. 올 여름 코로나19와의 전쟁을 끝내겠다고 장담했던 바이든 대통령은 이번 겨울 또 내년까지도 백신과의 씨름을 이어가게 됐습니다. 워싱턴에서 JTBC 김필규입니다. 네, 지금 영국에서는 주유소에 가도 기름을 넣지 못하고 있다고 합니다. 그 이유를 따져보니까 영국이 유럽연합에서 빠져나온 브렉시트의 영향이었다고 하는데요. 김재현 기자가 전해드리겠습니다. 기름을 넣기 위해 기다리는 차량이 길게 늘어섰습니다. 1인당 구매 가능한 액수를 30파운드로 제한한다는 안내문도 붙었습니다. 기름이 다 떨어져 문을 닫은 주유소도 있습니다. 밤늦게까지 기다리는 사람들이 실랑이를 벌이기도 합니다. I checked all of the A40, Haro, everywhere I go, I couldn't find it. I've got to round about
2 to 3 hours work of about 20 miles. So I don't know what I'm going to do. Panic, pure panic. 영국에서 연료 대란이 계속되고 있습니다. 주유소 약 1200곳을 운영하는 브리티시 페트롤리엄은 자사 주유소 3분의 1가량은 연료가 동났다고 밝혔습니다. 영국에선 연료 등을 운반할 트럭 운전사가 10만 명가량 부족한 상태입니다. 브렉시트 이후 유럽연합 회원국에서 운전사가 일하러 오지 않아 상황이 심각해졌습니다. 일부 주유소가 문을 닫았다는 소식에 불안한 시민들이 연료를 사재기한 겁니다. There's plenty of fuel. There's no shortage of the fuel within the country. So the most important thing is actually that if people carry on as they normally would and fill up their cars when they normally would. 영국 정부는 뒤늦게 트럭 운전사 5천 명에게 임시 비자를 발급하기로 했습니다. 군인을 투입해 연료를 운반하는 방안도 고려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브렉시트 대비가 충분치 못했다는 비판이 이어지고 있습니다. JTBC 김재현입니다. 이번에는 오늘 아침 체크해봐야 할 뉴스들을 분야별로 살펴보겠습니다. 먼저 정치 분야입니다. 문재인 대통령이 개 식용 금지를 신중하게 검토할 때가 됐다는 뜻을 밝혔습니다. 어제 김부겸 국무총리와의 주례 회동 자리에서 반려동물 관련 보고를 받은 뒤 이같이 말했고 관련 부처에 검토를 당부했습니다. 개 식용 문제에 대한 찬반 논쟁이 여전한 가운데 문 대통령이 공식 입장을 밝힌 것은 처음입니다. 국민의힘 이준석 대표가 아들의 화천대유 50억 원 퇴직금 논란으로 탈당한 곽상도 의원을 향해 정권 교체라는 대의를 위해 탈당 이상의 추가적인 거취 표명을 요구한다고 밝혔습니다. 사실상 의원직 사퇴를 압박한 것으로 해석되는데 국민의힘 초선 의원 7명도 곽 의원에게 의원직을 내려놓고 수사를 받으라고 촉구했습니다. 가짜 수산업자의 유력 인사 금품 살포 사건을 수사해온 경찰이 국민의힘 김무성 상임 고문을 입건하고 수사에 착수했습니다. 김 전 의원은 현역 의원 시절 가짜 수산업자로부터 수개월 동안 벤츠 렌터카를 무상으로 제공받아 사용한 혐의를 받고 있습니다. 네, 국정감사가 다음 달 예정이 돼 있는데요. 증인으로 국내 대표적인 온라인 플랫폼 사업자들이 대거 채택이 됐습니다. 국회 산자위는 한성숙 네이버 대표, 김범수 카카오 의장, 김범준 우한 형제들 대표 등을 국감 증인으로 소환을 했는데 자영업자 권익을 보호하기 위한 방안 등에 대해서 질의가 있을 것으로 보입니다. 집을 여러 채 가지고 있는 사람들에 대한 규제가 강화됐지만 최근 3년 동안 아파트를 10채 이상 사들인 사람이 1,000명에 육박하는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한 명이 260여 채를 사들인 경우도 있었는데 관련 자료를 국토부에서 받은 민주당 박상혁 의원은 단기간에 아파트를 집중 매입하는 사례가 여전히 많다고 지적했습니다. SPC 삼립 세종공장 앞에서 대규모 집회를 하면서 운송 차량 통행을 막은 혐의 등으로 민주노총 화물연대 노조원 61명이 경찰에 입건됐는데요. 한 명은 구속이 됐습니다. 노조는 업무량이 너무 많다면서 증차와 노선 조정을 요구하고 있습니다. 모레 대규모 집회도 예고를 한 상태입니다. 계속해서 사회 분야 뉴스입니다. 어제 낮 부산 기장군 동해고속도로 장안 나들목 부근에서 1.5톤 화물 트럭이 옆으로 넘어지면서 차에 불이 났습니다. 페인트를 싣고 가던 도중에 사고가 났는데 30대 운전자가 차에서 빠져나오지 못해 목숨을 잃었습니다. 경찰이 사고 경위를 조사하고 있습니다. 어제 오후 6시쯤 충남 청양군 애경화학공장에서 불이 났습니다. 욕조 등을 만드는 연료인 불포와 폴리에스테르 수지를 녹이는 과정에서 원인을 알 수 없는 이상 반응으로 불이 났습니다. 다행히 인명피해는 없었습니다. 유해 화학물질도 유출되지 않은 것으로 확인됐습니다. 어제 오후 3시쯤에는 충북 음성군의 버섯 재배 시설에서 불이 났습니다. 10여 명이 안에서 일하고 있었는데 모두 대피해 인명피해는 없었습니다. 삼성 리움과 호암 미술관이 다시 문을 여는데요. 코로나로 문을 닫고 1년 7개월 동안 휴관이었습니다. 다음 달 8일 4년여 만에 기획전도 시작을 합니다. 상설전에서는 지금까지 전시되지 않았던 작품들을 대거 선보입니다. 경남 양산시 지산리 고분군에서 삼국시대에 조성된 것으로 보이는 석광묘 5기가 온전한 모습으로 발굴이 됐습니다. 이곳에서 나온 토기는 대부분 신라계 토기로 추정이 됐습니다. 다음 달 6일에 개막하는 부산국제영화제 티켓 예매가 오늘 시작이 되는데요. 오늘은 개막 폐막작 예매가 진행이 되고 일반 상영작은 모레부터 예매할 수 있습니다. 네, 언론중재법 개정안을 두고 여야 원내대표가 오늘도 만납니다. 어제 2차례 협상을 했는데 결론이 나오지 않아서 국회 본회의도 오늘로 미뤄졌습니다. 징벌적 손해배상제 등 주요 쟁점에서 어느 정도 의견 접근이 이루어진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민주당과 국민의힘 대선 주자들의 TV 토론회가 오늘 같은 날 각각 있습니다. 11번째 토론인 민주당은 4명의 후보가, 그리고 4번째 토론인 국민의힘은 8명의 후보가 각각 참여를 합니다. 국민대 대학평의원회가 오늘 윤석열 전 검찰총장의 부인 김건희 씨의 박사학위 논문 부정 의혹과 관련해서 안건을 논의하는데요. 공식이 아닌 기타 안건 형태로입니다. 앞서 국민대가 본조사 불가 방침을 내리자 교육부가 재검토를 요구했습니다. 분야별 뉴스들 체크해드렸습니다. 네, 화요일 아침 7시 44분 지나고 있습니다. 최근 미사일을 잇따라 발사한 북한이고요. 남북 관계에 대해서 유화적인 입장을 김여정 부부장이 밝히기도 했었는데요. 오늘 아침에 들어온 소식으로는 합참이 밝힌 내용인데 동해상으로 미상의 발사체를 북한이 발사했습니다. 지금 분석을 하고 있는 중인데 보도국 연결해서 이 소식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박지훈 기자, 무력 시위를 이어가고 있네요. 네, 합동참모본부가 오늘 새벽 출입 기자단에게 북한이 동해상으로 미상의 발사체를 발사했다고 밝혔습니다. 시간과 장소 등 구체적인 내용을 언급하지 않았습니다. 군 당국은 발사 원점과 고도 등 세부적인 지표들에 대해서 분석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올해 들어서 북한의 무력 시위는 6번째입니다. 지난 15일 열차에서 동해상으로 단거리 탄도미사일을 발사한 지 13일 만입니다. 한편 김성 유엔 주재 북한 대사는 우리 시간으로 오늘 새벽 유엔 총회 연설에서 긴장과 대립의 악순환에서 벗어나지 못하는 근본적인 원인은 미국의 적대 정책이라고 주장했습니다. 네, 그리고 독일 총선의 결과가 나왔습니다. 차기 총리가 결정되기까지 좀 더 시간이 걸릴 것으로 보이는데 확실한 승자가 없어서죠? 네, 독일 선거관리위원회가 잠정 집계한 결과 사회민주당이 25.7%, 기독민주당과 기독사회당 연합이 24.1%를 얻었습니다. 차이는 1.6%포인트에 불과합니다. 어느 정당도 과반을 차지하지 못해 연립정부가 불가피해졌습니다. 연정 구성을 위해서 여러 정당들이 탐색 형식으로 협상하게 됩니다. 사전 협상에서 두세 개의 정당이 영정 구성의 원칙에 합의하면 공식적인 협상이 시작됩니다. 현재 3인당과 기민기사당 연합 모두 연정 주도를 선언해 어느 당에서 차기 총리가 나올지 아직 모릅니다. 올라프 숄츠 3인당 총리 후보는 전국 안정을 위해서 정부 구성을 서두르자고 강조했습니다. My idea is that we will be very fast in getting a result for this government and it should be before Christmas if possible. 한편 이번 선거에서 34살 이혜원 씨가 한국계로는 처음으로 연방 의원이 되었습니다. 이 당선자의 부모는 1986년 한국에서 독일로 건너갔고 다음에 이 당선인이 태어났습니다. 베를린시 지방의원 선거에서도 한국인 어머니를 둔 한국계 2명이 시의원에 당선됐습니다. 네, 그리고 프랑스의 마크롱 대통령이 또 봉변을 당했다고 하는데 무슨 일인가요? 네, 마크롱 대통령이 어제 리옹에서 열렸던 외식산업 박람회에서 봉변을 당했습니다. 한 남성이 혁명 만세라고 외치며 마크롱을 향해서 계란을 던졌습니다. 이 사람은 바로 현장에서 체포되었습니다. 마크롱 대통령은 그 사람이 나에게 할 말이 있다면 오도록 하라고 말했습니다. 마크롱 대통령이 많은 사람이 모인 곳에서 봉변을 당한 것은 이번이 처음이 아닙니다. 지난 6월에도 프랑스 남동부 드럼주의 시골 마을에서 한 우익 청년에게 뺨을 맞았습니다. 지금까지 아침엔 지금 JTBC 박지윤입니다. 네, 다음 달과 그 다음 달 2달 동안 시행이 되는 카드 캐시백 제도. 카드를 더 쓰면 일정 부분을 환급해 주는 건데요. 2달 동안 많게는 20만 원까지 받을 수 있습니다. 서효정 기자가 자세히 설명해 드리겠습니다. 신용카드 캐시백은 일단 10월과 11월 2달간 받을 수 있습니다. 이달에 내가 카드로 쓴 돈이 2분기 월 평균 사용액보다 3% 많으면 환급을 받을 수 있습니다.
더 쓴 돈의 10%를 돌려받을 수 있는데 한 달에 10만 원까지 받을 수 있습니다. 예를 들어 2분기 월 평균 100만 원을 카드로 긁은 사람이 10월에 203만 원을 쓴다면 월 평균 사용액의 3%인 3만 원을 제외하고 더 쓴 돈인 100만 원의 10%, 10만 원을 돌려받을 수 있습니다. 소비자 사이에선 캐시백 때문에 돈을 더 쓸 것 같진 않다는 반응도 있지만 소비 폭이 그렇게 넓진 않아서 이런 게 좀 체감이 와닿진 않아. 혜택이 있으면 더 쓸 수 있다는 이들도 적지 않습니다. 집에 있는 시간 많으니까 또 아이랑 있다 보니까는 배달 앱으로 많이 해서 먹기도 하죠. 이 기회에 큰 돈이 들어가는 인테리어 공사를 하거나 가전, 가구를 사겠다는 이들도 있습니다. 다만 대형 마트나 백화점, 대형 전자제품 판매점이나 대형 온라인 쇼핑몰에선 캐시백이 안 됩니다. 가전제품은 용산 전자상가 같은 소상공인 매장에서, 가구는 가구 전문점에서 사야 합니다. 휴대전화를 살 생각이 있다면 대형 전자제품 판매점이 아닌 대리점에서 사야 혜택을 볼 수 있습니다. 피부과에서 시술을 받는다거나 미용실을 이용하는 경우, 학원비를 결제하거나 헬스장을 끊는 경우에도 인정이 됩니다. 과도한 사용처를 제한할 경우에 사업에 참여가 부진할 가능성이 있어서 목돈이 부담될 땐 개월수에 상관없이 할부로 결제해도 캐시백을 받을 수 있습니다. 예를 들어 100만 원짜리 가구를 10개월 할부로 사도 할부 첫 달에 100만 원을 쓴 걸로 인정돼 10만 원을 돌려받을 수 있다는 겁니다. JTBC 서유정입니다. 정부가 코로나19 예방접종 4분기 시행 계획을 발표했습니다. 10월부터 12세에서 17세까지 아동 청소년과 임신부도 코로나19 백신을 맞을 수 있습니다. 60세 이상의 고령층과 의료기관 종사자들을 대상으로 추가 접종, 이른바 부스터샷도 시작됩니다. 설대우 중앙대 약학대학 교수 자리 함께했습니다. 어서 오십시오. 예, 안녕하세요. 네, 먼저 12세에서 17세까지 아동 청소년들의 백신 접종부터 살펴보죠. 아동 청소년들의 경우에 코로나19에 걸리더라도 말이죠. 중증 환자가 될 가능성은 그렇게 높지 않기 때문에 백신을 맞는 것이 이익보다는 피해라든지 위험이 더 클 수 있다. 이런 지적이 나옵니다. 어떻게 생각하세요? 데이터가 실제 그렇습니다. 하나씩 살펴보겠습니다. 네. 우리나라 같은 경우에는 0세부터 19세까지 감염자가 약 4만 3천 명 가까이 됩니다. 그러는데 지금까지 중증자가 3명 있었고 네. 현재까지 입원하고 있는 중증자가 1명, 그다음에 사망자는 1명도 없습니다. 그러니까 0세부터 19세까지는 사망자가 1명도 없기 때문에 백신 접종을 통한 이익이 그렇게 크지 않다 이렇게 볼 수 있는 거죠. 네. 다만 이거는 있을 수 있어요. 그러면 그들을 통해서 감염 확산 위험은 있지 않느냐 이렇게 생각할 수 있지 않습니까? 국가 전체로 볼 때. 네. 그러는데 다른 연령군이 백신 접종이 되게 될 경우에는 이 연령, 어린 아이들을 통해서 다른 군으로 전파 확산에 대한 위험은 고려하지 않아도 된다는 거예요. 다른 분이 이미 백신 접종이 됐기 때문에. 그러니까 본인 당사자들의 위험만 고려하면 된다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우리나라는 극도로 위험이 낮다는 거죠. 극도로 위험이 낮은 이유는 아직까지 확실하지는 않은데 아무래도 이 연령대는 필수 접종을 하고 있지 않습니까? 네. 다른 백신을. 그러는데 최근에 다른 연구 결과에 의하면은 필수 접종이 교차 면역, 그러니까 코로나19에 대한 직접적인 면역은 아닌데 교차 면역 형태로 다소 면역 효과가 있는 것 같다라고 하는 데이터들이 많이 쌓이고 있습니다. 그런 이유 때문에 이 연령은 오히려 코로나19 백신 접종을 하는 것보다 아예 백신 접종을 안 하는 이익이 클 수 있다. 그리고 감염이 된다고 하더라도 위험은 극도로 낮다. 이런 것들 때문에 제 개인적으로는 계속적으로 오히려 이 연령대의 백신 접종은 권하지 않는다. 이것이 제 기본 입장이었거든요. 원래 8월 말에 정은경 청장이 국회 답변에서 이 연령 아이들에게 백신 접종을 하겠다고 할 때 네. 다른 전문가들은 다 동의했지만 저만이 반대를 했습니다. 그러면서 저와 방송에서 몇 번 핑퐁으로 논쟁을 주고받은 다음에 정부 당국이 입장을 바꿨습니다. 사실은 제가 미 CDC의 결과를 가지고 아주 꼼꼼하게 네. 데이터로 반박을 했었거든요. 예를 들면 미 CDC 결과에 의하면은 지난번에 890만 정도가 미국에서 백신 접종이 되었는데 여기에는 상당히 많은 부작용이 관찰이 되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실제로 위험을 간과하기에는 위험이 클 수 있기 때문에 그런 점에서 이 연령대의 백신 접종은 상당히 신중하게 고려해야 될 것으로 생각이 됩니다. 네, 교수님의 말씀대로라면 자녀에게 백신을 접종하도록 해야 되겠다라고 생각하시는
부모들이 지금 굉장히 혼란스러울 것 같습니다. 그래서 뭐 만약에 백신을 접종하더라도 뭐 2차례까지 맞히지 말고 한 차례만 맞힐까 뭐 이렇게 생각하시는 분들도 있을 것 같고요. 그런데도 예를 들어서 당뇨라든지 뭐 사전에 기저질환이 있는 그런 아동이나 청소년의 경우에는 맞는 것이 낫지 않습니까? 부모님들이 기저질환을 갖고 계신 아동이 있는 경우에는 고려해 볼 수는 있다고 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지금 우리나라의 데이터는 당뇨가 있거나 아니면 기저질환이 있는 아이들의 총 그룹에서조차도 코로나19에 대한 위험성이 아주 낮다는 거죠. 네. 그러니까 그런 자녀를 갖고 계신 부모님들이 고려는 해볼 수 있겠으나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나라는 굉장히 위험이 낮기 때문에 접종의 이익이 그렇게 크지 않다라고 평가할 수 있고 미국같이 감염 상황이 굉장히 나쁜 곳은 확실히 이익이 위험보다 클 수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나라와 미국을 동일시하기는 어렵고 우리나라만 놓고 보면은 이익이 그렇게 크지 않기 때문에 그런 점에서 다각적으로 부모님들이 고려하셔야 되지 않을까 이런 생각을 갖습니다. 알겠습니다. 그런데 미국 화이자 측은 5세에서 11세 어린이들도 백신 접종을 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해서 지금 임상실험 데이터를 FDA, 미국 식품의약국에 제출할 계획이라고 합니다. 승인을 얻으려고 하는 건데 교수님께서는 5세에서 11세까지도 같은 논리로 접종이 필요 없다 이렇게 보시는 거겠군요. 그렇습니다. 이미 임상시험은 끝났습니다. 5에서 11세가. 그러니까 성인 대비 3분의 1 용량을 투입하는 거고 효과가 좋다, 안전하다 이렇게 이제 데이터상으로는 얘기하는데 저 역시 마찬가지로 이 연령대는 우리나라, 적어도 우리나라에서는 그렇게 이익이 크지 않기 때문에 상당히 고려할 점이 많다는 생각이 들고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미국은 확진 상황이 워낙 나쁘기 때문에 미국에서는 이익이 있을 수 있습니다. 그렇지만 우리나라에서는 상당히 잘 통제가 되고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위험이 더 크다. 저는 개인적으로 이렇게 판단하고 있습니다. 네, 임신부들의 경우는 어떻습니까? 태아에게 미치는 영향도 있을 것 같은데 말이죠. 그럴 수 있습니다. 그런데 지금 뭘 모르느냐 하면은 임신부 자체에 대해서는 안전하다고 하는 것은 이미 알고 있어요. 네. 그러는데 이 임신부의 걱정은 본인 자신보다도 태아에 대한 걱정이 더 크거든요. 그러는데 태아가 적어도 태어나서 10살 정도 될 때까지 안전성이 어떻게 되나 하는 걸 모릅니다. 예컨대 독감 백신인 경우에는 저 자신도 임신부에게 백신 접종을 권유합니다. 이것은 왜 그러냐 하면은 독감 백신인 경우에는 이미 접종이 오래되었기 때문에 임신부뿐만 아니라 태아에게도 안전하다고 하는 게 이미 확인이 됐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독감 백신 접종은 전혀 문제가 없지만 지금 코로나19 같은 경우에는 임신부에게는 안전할 수 있어도 태아에게는 아직 모른다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제 개인적으로는 임신부들에게 오히려 마스크를 잘 쓰기를 권유드리면서 백신 접종을 하지 말 것을 권유드리고 있습니다. 그것은 아직 우리가 모르는 게 많다는 거죠. 그런 점을 임신부들께서도 고려하셔야 되지 않을까 하는 생각을 갖습니다. 네, 교수님의 지금 말씀이 소수 의견입니까? 아니면 전반적인 의견입니까? 소수 의견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네. 그러니까 다수는 이제 앵커께서 말씀하시는 대로 말씀하시는데 제가 드리는 말씀은 뭐냐면 모르는 게 너무 많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찬성하시는 다수도 모르는 게 많은 상황에서 임신부에게는 안전하다. 저는 그건 동의한다는 거죠. 그러는데 태아에 대해서 안전한가? 이건 아직 모른다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저는 그런 점들을 임신부들이 다각적으로 고려하셔야 된다. 그런 권고의 말씀을 드린다는 말씀입니다. 알겠습니다. 한 가지만 더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조금 전에 저희가 전해드린 대로 미국에서는 부스터샷이 본격적으로 시작이 됐습니다. 우리 당국도 다음 달부터 60세 이상 고령층 그리고 의료기관 관계자들을 상대로 부스터샷을 계획하고 있고요. 부스터샷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하세요? 저는 당연히 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그런데 원래 방역당국이 부스터샷도 어떤 연령이나 어떤 직업군 전반적으로 다 하려고 그랬어요. 그런데 그 당시에도 저는 반대를 했거든요. 그런데 미 FDA가 자문위원회를 열면서 자문위원회가 16대 2로 정부안, 즉 대통령이 전 국민 대비 부스터샷을 하겠다고 하는 걸 부결시켰습니다. 그것 때문에 미 정부도 제한된 분들에게만 부스터샷을 하는 것이거든요. 이것은 원래 제가 주장했던 것과 동일한 맥락입니다. 그러니까 우리나라도 18세 이상 전 국민에게 부스터샷을 원래는 하려고 하다가 미 정부가 그런 결정을 내면서 우리나라도 제한된 분들, 그러니까 먼저 접종을 하신 고령층, 그다음에 면역 질환을 앓고 계신 분, 또 면역이 잘 안 생기는 분, 기저질환이 있는 분으로 선택적으로 부스터샷을 한다 이렇게 발표를 한 것이거든요. 이것은 충분히 설득력이 있고 부스터샷은 이분들에 대해서는 하셔야 된다. 하셔야 이익이 더 크다. 이렇게 정리할 수 있겠습니다. 알겠습니다. 다음 달부터 12세에서 17세까지의 아동, 청소년 그리고 임신부에 대한
백신 접종이 시작되고 부스터샷도 우리 정부가 계획을 하고 있는데 오늘 교수님께서 굉장히 의미 있는 또 논란의 여지가 있는 그런 말씀들을 많이 하셨습니다. 소수 의견이라는 전제를 다셨고요. 굉장히 중요한 얘기들인 것 같은데 방역당국에서 보다 철저하게 검증하고 분석해서 우리 국민들이 혼란이 없도록 좀 해줬으면 좋겠습니다. 여기까지 듣도록 하겠습니다. 설대우 중앙대 약학대학 교수였습니다. 말씀 잘 들었습니다. 네, 조금 늦게 대학에 들어갔지만 노래를 부르고 싶었던 그 마음은 누구보다 간절했던 이들이 있습니다. 그만큼 이들의 목소리가 주는 울림은 더 컸습니다. 이수진 기자가 전합니다. 아이 키우고 직장 다니다 보니 성악가가 되고 싶던 어린 시절은 잊었습니다. 두 자녀가 성악과에 진학하면서 이루지 못한 꿈을 위로해봐도 허전한 마음은 채워지지 않았습니다. 하지만 그건 아이들의 꿈이지 내 꿈이 아니잖아. 나 조금 늦었지만 내 노래를 부르고 싶어. 40대에 다시 대학에 진학해 성악을 배웠고 집 근처 공터에서 연습했습니다. 그러니까 제가 제발 쉬라고 하거든요. 이 중요한 연주나 공연 이런 게 있으면은 연습을 좀 적당히 조절하면서 이제 해야 되는데 이제 엄마는 그런 게 없어요. 그 정도의 어떤 열정? 그리고 이렇게 아들, 딸과 함께 무대에 섰습니다. 실향민의 꿈을 녹인 이 노래를 부르는데도 결심이 필요했습니다. 사람들이 다 처음에는 전부 다 의아하게 생각했어요. 무슨 그 일은 넘어가지고 무슨 성악을 배운다 그러느냐. 학교에서도 최고령, 20대, 40대와 한 팀입니다. 누군가는 늦었다 말하지만 늦깎이 대학생들은 자신의 목소리로 무대에 설 수 있다는 것만으로도 꿈을 이뤄냈다 말합니다. 내가 이때까지 꿈을 버리지 않고 계속 가지고 있었기 때문에 지금 오늘 이런 일이 있다고 생각이 들고 안 버리면 이루어진다. 그걸 저는 믿었어요. JTBC 이수진입니다. 네, 오늘은 전국이 흐린 가운데 중부지방을 중심으로 비가 오겠습니다. 비는 오후에 인천과 경기 서해안에서 시작돼서 밤에 수도권 전역과 강원, 충청 북부 지역으로 확대되겠습니다. 예상 강수량은 20에서 80mm가량입니다. 낮 최고 기온은 서울 24도 등으로 어제보다 조금 낮겠습니다. 이상으로 JTBC 뉴스 아침엔 화요일 순서 모두 마치겠습니다. 내일 아침 7시 20분에 다시 찾아뵙겠습니다. 건강한 하루 보내시기 바랍니다. 고맙습니다.